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시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들의 반발은 기강문란이라며 비판했고 경찰서 팀장급 회의는 경찰들의 참석 요청에 따르면서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업무 보고에서 검찰 수사 기능의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물을 뿌리는 대규모 공연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6만 명 넘게 급증해 10만 명에 육박했고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돼 확산세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교무실에 침입해 기말고사 문제와 답안을 훔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들은 교사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캡처하는 방식으로 시험지를 빼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지만 디자이너와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갖춰진다면 비자폐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건데 MBN이 우리 사회 자폐인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용산 정비창 부지에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섭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된 데 이어 초고층 빌딩까지 들어서면 용산이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에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부활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31년 전 경찰청 독립 법안을 당시 민자당,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계열이 날치기 처리했고 평민당, 지금의 민주당 계열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찰법의 날치기 될 우려가 통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법 날치기 통과해버렸죠? 가긴 한데 의의 없으십니까? 역사의 아이러니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난을 중대한 기강문란이라고 공개 경고한 가운데 정부는 여기 발맞추듯 다음 달 2일에 경찰국을 출범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입법 예고부터 국무회의까지 열흘이 걸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과거 치안본부의 부활, 경찰 장악이란 논란을 의식한 듯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보다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광석화와 같이 군사작전 치르듯이 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 조직법을 뛰어넘는 방식인 만큼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국무회의도 통과됐으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제 남은 건 경찰들의 반발을 진화하는 걸 겁니다. 경찰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견제하자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현직 경찰은 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다. 경찰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민변 출신이니 본인들 입맛에 맞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황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기강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행안부와 경찰청이 조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던 윤 대통령이 경찰국 논란에 정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는 등 경찰 이슈에 잇따라 기강문란 표현을 꺼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부하 뇌동하는 것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이틀째 비판했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경찰국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부하내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분과 이유가 없는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은 경찰국 반대 측이 주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방안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경 전보 인사를 빠르게 단행해 집단 회의를 주도한 간부들의 반발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게 오히려 경찰을 더 자극했던 걸까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 대기 발령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설치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경찰들 사이에선 14만 경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자는 제안까지 등장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팀장급 회의를 최초로 제안했던 김성종 광진경찰서 경감이 14만 경찰 전체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올라온 글엔 단숨에 700여 개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총경급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던 류삼영 총경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 장관의 발언을 이용해 반박한 겁니다.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청 주변에서는 각종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류 총경의 대기 발령에 대해서 독재 정권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회의하는 것으로만으로 이렇게 탄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암울한 독재 정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삭발투쟁을 벌였던 경찰 직장협의회는 온라인 국민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고, 어제에 이어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이지만 내정자가 있죠. 조직을 수습해야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김순철 사건반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말에 전국 14만 경찰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어제 경찰청은 복무 규정을 잘 지키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시도경찰청에 보냈습니다. 복종의 의무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57조와 집단 행위의 금지의 내용이 담긴 66조를 지키라는 건데요. 특히 내부망이나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습니다. 네. 결국 내부 여론을 조직해서 전국 경찰회의를 열지 말라 이런 사전 경고를 한 셈입니다. 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감찰 조사에 이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13만 명이 다 모이려면 큰 장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찰 인재 개발원이 그 대상이 됐는데 네. 여기가 문을 안 열 수도 있다면서요? 네, 충남 마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회의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총경 1명과 계장급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현 시점까지는 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열릴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대간 신청서가 온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복무 규정 공문도 참고해보겠다는 건데요. 다만 앞선 전국 서장 회의의 경우는 해당 공문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쪽을 다 비교해 보겠다 뭐 이 얘기네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어쨌든 취임하기도 전부터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윤희근 내정자는 어제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전국 서장 회의와 유사한 모임을 강행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서한문에 달린 비판 댓글이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맞느냐, 천주교 박해인가라는 내용부터 직원을 겁박하고 있는데 내정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날선 반응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박수받고 떠나라, 명예가 더 하락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는 댓글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내부 통제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아무리 내정자지만 총장 내정자인데 지금 네. 말이 먹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이번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특정 세력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이 장관은 특히 총경회의 참석자 가운데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경찰대 출신 경찰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개혁을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요. 자세한 경찰대 개혁 방안을 오늘 내놓지는 않았지만 경찰대 출신 경찰과 행안부의 대립이 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아무래도 그 모임을 주도했고 그래서 경찰대학까지 지금 불똥이 튄 셈이 됐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이분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네, 권한쟁의 심판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안부는 헌법기관이지만 외청인 경찰청은 아니기 때문에 심판 청구 자격이 애당초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나오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사건 반장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 폐지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검찰개혁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한 한동훈 장관. 핵심 과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약화된 검찰의 수사 기능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 전문 수사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9월 검수완박 시행에 대비해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능력도 회복시켜 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발생한 수사 공백 문제 원인을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에 있다고 보고 해당 규정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 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은 세제 개편의 문제점과 전기료 인상의 주범이 누구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은 경찰국에 쏠렸죠.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쿠데타 발언 철회 요구에 장관의 절실함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해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이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법인세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균형 있게. 국민의힘은 전기료 인상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맞공격을 펼쳤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장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이전 정부 5년과 비교해 보면 원전 비중은 한 3%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5% 늘어났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지만 정작 관심은 경찰국을 둘러싼 쿠데타 발언 취소 여부에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경찰이 국가 반란이나 이 무슨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상명하복의 그러한 그 조직인 경찰로서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러한 절실성을 좀 표현하는. 철회하십시오. 12.12 쿠데타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질문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실내가 좀 시끄러워가지고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하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노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노 기자, 오늘 대정부 질문 도중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 권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메시지를 나누는 게 어떻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파장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대행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오후 4시쯤이었는데요.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이에 권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징계 직후 당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었는데요.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을 수습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평가를 내놓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서 대단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심을 들킨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한동훈 전 현직 법무장관의 설전이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라운드가 또 전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신경전 주제는 바로 검찰의 티타임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사가 출입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 당시 없어졌던 걸 한 장관이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언론과 티타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박범계 전 장관은 언론과의 티타임 이런 게 검언유착을 강화시킨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인권 보호 또 적법 절차라는 측면에서 지금 티타임 그런 거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한마디로 오늘은 장외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간 두 사람의 설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을 놓고 관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장관이 잘했다는 평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가장 눈길을 끈 장면 한번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네, 박 전 장관은 한 장관이 막무가내로 프레임을 짜서 주장하니 토론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 막무가내구나. 오로지 자기 법리만 고집을 하는구나. 그 법리도 틀린 사실에 기초한다. 네, 하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 전 장관의 참패였다고 어제의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우선 박 장관이 너무 흥분했고 사실이 아닌 프레임을 걸어 공격하다 보니 논리에서 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긴 뭐 상대적으로 한 장관이 좀 차분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그 셀프 공천 있죠. 그게 생각보다 영향이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연일 선거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접 개항을 해 자신을 공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그동안 당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하면서 나왔다고 한 만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또 서른 의원도 공천 과정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다며 해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재명 의원 측은 비명주자들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강훈식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실력과 안정감을 갖춰 강 의원을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톡톡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교무실에 침입해 기말고사 문제와 답안을 훔쳐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사 책상 서랍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낸 게 아니라 악성 코드로 교사 컴퓨터를 해킹해서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다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은 이를 전혀 몰랐고 학생들이 수상히 여겨서 이를 잡아냈다는 겁니다. 참, 4년 전에도 이 학교에서는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달 말 학생 2명이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노트북에 직접 만든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교사 노트북에는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이 있었는데 악성 코드는 시험지와 답안이 나온 화면을 일정 시간마다 몰래 찍어 그림 파일 형태로 저장해 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 직전 다시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 그림 파일을 회수한 뒤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수학과 지구과학 등 일부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거든요. 답안지가 나와 있는 이미지 파일을 보고 USB에 담아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시험지 자체가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행위는 같은 반 친구들의 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답을 다 외웠지만 다른 한 명은 쪽지에 답안을 옮겨 적어 시험을 치른 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를 본 반 친구들이 찢어진 쪽지를 하나하나 맞춰봤고 결국 답안지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학생 2명은 성적 압박에 시험지를 훔치기로 했다며 모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18년도에도 시험지가 유출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험지를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허점이 또 드러난 겁니다. 학생들이 침입했던 교무실은 지난 3월쯤 위치가 바뀌면서 경비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 이중잠금으로 되어 있고 보안이 철저하고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경찰은 시험지를 유출한 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달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20대 아들이 붙잡혀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치매와 당뇨가 있는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약이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줄줄이 들어오고 과학수사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충남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심하게 야윈 60대 남성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아들은 아버지가 숨지자 한 달 넘게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지기 전 아들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버지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겁니다. 갈비뼈 골절된 부분하고 목 부위 상처난 부분하고 손톱으로 이렇게 파이고 그런 자국이 있어요. 숨진 60대 남성은 올해 초부터 치매와 당뇨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치매 증세가 심해진 아버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음식은 물론 약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용변을 본 아버지를 시킬 때 뜨거운 샤워기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면 뭐 넘어졌다는데 뭐 상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검찰은 건강보험공단 등을 압수수색해 숨진 아버지의 치료 중단과 사회복지 거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요즘 너무 덥다 보니 바닥 분수나 벽면 인공 폭포 등 공공 물놀이 시설이 주변에 꽤 많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에 다녀온 뒤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오늘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적합 판정을 받아 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병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안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 강서구가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지난 16일 문을 열었는데 나흘 만에 폐쇄됐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이용객이 최근 집단으로 피부 질환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놀이장 주변은 임시 폐장을 알리는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이 물놀이 시설 이용자는 1000여 명이 넘는데 대다수가 유아나 어린이들입니다. 현재까지 50여 명이 피부 질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발병자의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식적으로 접수 인원은 12명입니다. 국민신문고로도 들어오고요. 사무실로 전화로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물놀이 시설의 수질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 수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원인 파악을 위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물놀이장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는 탄성 포장재의 일부를 채취해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 돌리다가 다른 업체들도 지금 이제 막 돌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환경부는 오늘 9월까지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기준치 초과 시 즉각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중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릴 정도로 무더웠죠. 삼계탕 집엔 기력을 보충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는데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보양식을 먹고 물놀이를 하며 이 더위를 식혔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장에서 서로 머드를 뿌리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더위를 식힙니다. 3년 만에 열린 머드 축제에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사람만 머드로 피서를 즐기는 것 아닙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도 등에 진흙을 바르고 따가운 햇볕을 이겨냅니다. 진흙을 바르는 건 본능적인 행동인데 체온을 낮추고 햇빛을 막아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시원한 숲에서 과일까지 먹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무더운 날에는 좀 기력이 쇠하는 편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물놀이나 아니면 코끼리 숲을 개방해 주게 되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활동적으로. 중복을 맞아 동물원에 무더위가 찾아오자 사육사들도 바빠졌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사육장에 얼음과 고기를 넣자 신이 난 듯 고기를 물고 뛰어다닙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곰도 연못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호랑이가 얼음으로 이제 놀이도 하고 이제 먹는 것도 얼음에 딱 얼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저희도 시원해 보여가지고 좋았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언제쯤 음식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참기름을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옥수수유와 같은 다른 기름을 섞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식이었죠. 눈으로 봐선 구별이 잘 안 되니까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참기름 제조 공장.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빈통에는 판매 제품과 달리 옥수수유라는 글씨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옥수수유네. 옥수수 싼 걸 참기름 전부 둔갑하잖아 지금. 거미줄이 쳐 있을 정도로 위생 상태 역시 좋지 못한 상황. 먹거리 이게 정말 이게 불특정 다수인데 얼마나 먹겠어요. 이른바 가짜 참기름을 불법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참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늘어나자 옥수수유를 섞어 넣는 등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제품의 차이를 판별하기 어려운 점 역시 악용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비교적 저렴한 인도산 참깨로 만든 기름을 100% 중국산이라 속여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업체는 160여 곳으로 단속 결과 불법 제조업체 9곳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절이 잘 안 돼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기획 수사입니다. 건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할. 부산시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우리나라. 하지만 요즘은 마약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국내 마약 적발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들여올 때 더 많은 마약을 들여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검거되는 인원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기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남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연이어 사망한 강남 유흥업소 사건. 숨진 남성의 차량에선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 중량은 238kg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적발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건당 중량이 2배 늘어나면서 밀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양상입니다. 소위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작년보다 2배나 늘었는데 동남아와 미국 등에서 수입 화물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유입량에 비해 경찰의 마약 판매책 검거 인원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입니다. 3년째 검거 인원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작년의 절반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크웹이라든가 첨단 SNS를 활용해서 범죄의 은닉성을 아주 고도화했기 때문에 수사의 방법도 고도화되어야 됩니다. 위장 수사를 법적으로 강화시키는. 전문가들은 최근 마약 거래가 저연령화되고 온라인 위주로 발전하면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통해 수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단숨에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97일 만에 최다입니다. BA5가 49.1%로 사실상 우세종이 됐는데 BA2.75 이 변이까지 전파되고 있으니 다음 달이면 30만 명에 아마 도달을 할 겁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식은 좀 다른 듯합니다. 우려대로 얼마 전 서울 잠실에서 있었던 싸이 흠뻑쇼와 슈퍼주니어 공연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싸이의 흠뻑쇼. 300톤의 물이 뿌려지는데 관객 모두 다닥다닥부터 공연을 즐깁니다. 이때는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접어들 무렵으로 방역당국은 물을 뿌리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최 측이 방수 마스크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예방 효과가 오히려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젖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지만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최근 확진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흠뻑쇼가 15일이었고요. 19일에 확진됐어요. 엄청 좁았어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랑 엄청 가까웠고 콘서트 특성상 이제 물도 뿌리고 하니까 그것 때문이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례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유사하게 여름 휴가철 수영장과 해수욕장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특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름 더 많은 이들이 휴가를 가고 또 피서를 갈 텐데 이미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죠.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앞서 공연과 콘서트장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서지에서도 방역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신규 확진자를 주별로 나눠보면 확산세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7월 셋째 주 주간 확진자가 42만 명으로 어휴. 23만 명이었던 그 전주보다 84.7%가 늘었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발생률은 모든 나이대에서 증가를 했는데 재유행의 이동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이 겹친 탓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도 오늘 부산 해운대 등 전국의 대형 해수욕장 16곳을 선정해 소독 실태 확인과 방역 수칙 홍보 등 방역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서지를 갔을 때 주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방역 당국은 우선 해변가의 파라솔이나 물놀이를 할 때에도 옆 사람과 최소한 1m 이상 거리를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데 마스크는 물에 젖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분의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전국 모든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출발 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BA.5보다 더 강한 켄터로스 변이도 국내에서 벌써 어제 전해드렸지만 4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육박했는데 그러면은 BA.2.75 그 유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에 육박한 거는 석 달 만입니다. 확진자 100명 중 3, 4명은 재감염자로 코로나에 3번 걸린 사람도 119명이나 지금 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앞으로 2, 3주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BA.2.75의 우세종화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전에 델타 변이의 하위 변이인 델타 플러스라는 게 나왔을 때도 걱정과 달리 우세종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BA.2.75가 전파력은 센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국은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양병원 대면 면회는 또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헛갈리단 말이에요.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질병청장이 오늘 해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자율 방역 기조를 두고 각자 도생 방역이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모임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통제 중심의 정부 주도 방역이 지속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백 청장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현 상황을 보면 정부 주도로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기조인 과학방역의 실체가 뭐냐라는 지적을 두고서는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과학방역은 한마디로 전문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질병관리청장을 방역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국무총리가 중대본 사령탑을 맡고 있는 현재 시스템은 결국 자신이 말했던 과학방역이 아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말한 겁니다. 어쨌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지금 2달째 공석이잖아요. 저만 답답한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연합 기동 훈련을 앞두고 육군이 최강의 공격 헬기를 평가받는 아파치를 비롯해 블랙호크, 치누크 등 30대의 전력을 참여시키는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누구 보라는 거겠죠. 현장에 강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활주로에 들어선 30대의 헬기가 맹렬한 굉음 속에 이륙합니다. 공격용 헬기 아파치가 선두를 이끌고 400여 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기동 헬기
블랙호크와 시누크가 이를 따릅니다. 잠시 뒤 적의 미사일이 포착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수직 상승의 급선회까지 아슬아슬한 회피 기동이 이어집니다. 산악 지형 뒤에 적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90도 가깝게 기체를 기울일 때는 아찔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은 기관포 450여발과 로켓 150여 발로 적을 완벽히 제압했고 블랙호크에서 내린 병력들이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항공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우리 군인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로 다가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열린 이번 훈련은 육군 항공사령부 주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공격용 헬기 아파치 16대와 병력 수송을 위한 블랙호크 10대, 물자 수송을 위한 시누크 4대가 동원됐습니다. 육군항공 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주한미군도 경기도 포천의 영평 사격장에서 공대지 유도탄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다음 달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작전과 같은 대규모 공개 훈련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희용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안고 있는 변호사, 인기 드라마에 등장한 소재죠. 실제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더라도 디자이너, 칼럼니스트 같은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폐인들이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김태림, 이혁재 두 기자가 우리 사회 자폐인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한쪽 벽면에 놓인 엽서들에 12송이의 탄생화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12명의 자폐인 디자이너가 각각 그린 그림입니다. 자폐인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이 디자인 회사의 직원은 모두 20명. 이 가운데 13명이 자폐인 디자이너입니다. 텀블러와 수첩, 장바구니에 사용된 북극곰 그림부터 기분이 좋고 즐거웠습니다.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형상화한 우주, 동물 그림도 있습니다. 제가 본 것들하고 거기 색채 그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고 나서 감명받아서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흔히 자폐증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자폐는 질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명칭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를 뿐 저마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이들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떤 세상을 표현해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사회 안에서 자기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내주는 거.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폐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는다면 취업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한번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금세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글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 장지용 씨. 능력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에 채용돼 사무보조 업무를 하기도 한 장 씨는 최근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만 향상되면 자폐인도 여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폐인 당사자는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한 걸음 더 먼저 내딛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소통 연습하고 직무 기술 같은 건 나중에 직무 연수나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직무 능력 교육과 더불어 사회 적응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회 적응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며 연계된 기관에 취업해 적응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런 기회를 갖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전공과의 티오가 적기도 하고요. 예산이 조금 더 충족이 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저희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자폐인들이 비자폐인과 어울려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림, 이혁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를 찾았습니다.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바티칸에서 먼 캐나다까지 방문한 이유는 딱 하나, 사죄하기 위해서였죠. 가톨릭 교회가 과거 캐나다 원주민을 학살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그래도 죄책감이 남아서 직접 찾아간 거라고 합니다. 진짜 사죄는 이런 거겠죠.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를 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교황은 미소를 지으며 손인사를 건넵니다. 휠체어를 탈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교황이 캐나다를 찾은 이유는 과거 교회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서입니다. Quisiera repetir con vergüenza y claridad. Pido perdón humildemente por el mal que tantos cristianos cometieron contra los pueblos indígenas. 교황이 직접 나설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범행은 끔찍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캐나다의 원주민 어린이를 교화시키겠다며 기숙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각종 학대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숙학교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3,200여 명, 실종자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I'm 86 years old now, and today, and especially today, when I was watching our Pope. 교황은 이번 주에 캐나다의 다른 도시도 방문해 여러 원주민 대표들을 만나 사과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필러사이드, 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녀 살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범죄 심리학 책에서나 접할 법한 이런 사건이 요즘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죠.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의정부 40대 부부와 6살 배기 아들의 죽음도 그렇고, 그제 자매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동생의 초등생 자녀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자녀를 먼저 숨지게 한 사건을 포함해 가족 단위의 극단적 선택은 무려 426건에 이릅니다. 물론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세상을 등진 부모의 행동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엿새 전 서울 남부지법은 7살, 8살 두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40대 엄마에게 자녀를 살해한 사건일 뿐이라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죠. 우리나라가 오랜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 있어서 특히 이런 일이 잦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어린 남매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아버지가 세 식구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써놓은 걸 보면 그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비속 살해는 일반적인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자녀 살해는 존속 살해보다 더 강력히 처벌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리고 자녀를 부모에게만 책임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만큼 사회 제도적으로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미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한 비영리 단체는 자폐장애 등을 겪는 어린 자녀가 혹시라도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할까 42쪽짜리 아주 꼼꼼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죠. 그냥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를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누구도 그럴 권리는 없다. 그렇습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7%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내수 소비 효과 덕을 좀 본 거였는데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엔진이었던 수출이 줄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금리까지 더 올릴 상황이라 하반기 경제는 더 걱정이 큽니다. 윤주원 기자입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 0.7%는 일단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게 한국은행 분위기입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 0.6%보다 0.1% 더 높고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던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8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로 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로 그 대면 서비스하고 준내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크게 늘어난 민간 소비가 3%의 성장을 기록해 전체 성장률을 이끌었다는 점은 불안한 대목입니다. 게다가 우리 성장을 떠받쳤던 수출이 화학, 1차 금속 제품 등을 중심으로 3.1%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재확산과 금리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다시 위축되고 수출도 더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가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 보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서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이 어려울 수 있고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는 내년에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도는 2% 중반에 가까운 성장률을 전망해 왔었는데 2% 초중반 혹은 2%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내년도에 좀 더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아시아개발은행과 OECD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IMF도 잠시 후 발표될 세계 경제 전망에서 2.5%로 예상한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못생기거나 상처가 나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을 B급 농산물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대형마트 매대에 오르지 못했던 상품들인데 요즘은 인기입니다.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존재가 됐거든요.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 한 대형마트. 봉투 안에 잘 포장된 노란색 참외가 매대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 참외는 일반 참외보다 크기가 작고 흠집이 있는 일명 B급 과일입니다. 대신 당도는 이른바 A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1.5kg에 1,900원인데 1.2kg에 11,900원에 팔리는 일반 참외와 비교하면 양은 많고 가격은 쌉니다. B급 사과는 일반 제품보다 개당 1,000원 가깝게 저렴합니다. 조금 흠집 났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다면 서민 입장에서 너무 좋죠.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조금이라도 싼 과일을 찾는 소비자 발길이 이어지며 이 대형마트의 B급 과일 매출은 지난해보다 무려 3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온라인에는 B급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B급 농산물 매출 증가는 생산자인 농가에도 큰 도움입니다. 폐기할 물건이 원래는 납품이 됐어요. 판매를 해줘가지고 우리한테는 엄청난 소득이 나지. 물가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 B급 농산물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용산 정비창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섭니다. 123층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게 짓는다고 하네요.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된 데 이어 초고층 빌딩까지 들어서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허드슨 야드. 오랫동안 버려졌던 철도 부지는 흔적조차 사라졌고 400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며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2배에 달하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용산 정비창. 글로벌 금융위기 뒤 지난 2013년 개발이 좌초된 지 10년 만에 이곳이 뉴욕의 허드슨 야드와 같은 개발이 추진됩니다. 낙후됐던 도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법정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구상이 실현되면 서울 한복판에 123층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공간에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조성되고 대규모 녹지 공간과 함께 지하철과 GTX, 미래 항공교통을 잇는 모빌리티 허브로 자리매김됩니다.
적극적으로 랜드마크를 개발한다. 복합 용도 개발을 통해서 직주 혼합, 여가 문화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앞서 지난 5월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용산 개발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용산 그리고 서울이 시민의 행복은 물론이고 경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이은 용산의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면서 용산이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삼복더위 중 중복인 오늘도 전국에 펄펄 끓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건데요. 이 열기는 밤에도 식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오늘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폭염특보는 한 차례 더 확대됐습니다.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았고요. 내일 서울과 대구가 각각 33도로 전국이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지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 구름이 예상되고요.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에 소나기가 조금 더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2도, 울산과 부산은 30도가 예상되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더위는 상대적으로 덜하겠습니다. 속초가 27도, 강릉 29도로 3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